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똑같은 저울 두 대인데 전원이 조금 흔들리자 한 대만 틀린 무게를 냅니다. 센서가 준 숫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여기 똑같이 생긴 로드셀 저울 두 대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올려두고 딱 하나만 바꿔봅니다. 전원이 5%쯤 슬며시 출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갈립니다. 한 대는 값이 그대로인데 다른 한 대는 5%나 틀린 무게를 내놓습니다. 부품은 같습니다. 센서도 같고 물건도 같아요. 차이는 딱 하나, 센서를 깨우는 전압을 뒤쪽 변환기의 기준과 나눠 쓰느냐입니다. 오늘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센서가 준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는 사실 그 센서에 무엇을 넣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하나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센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두운 방을 떠올려 봅시다. 방 안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손전등을 켜기 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센서도 그렇습니다. 저항이, 정전 용량이, 인덕턴스가 변할 뿐 그 변화를 읽으려면 알맞은 에너지를 넣어 깨워야 합니다. 이걸 구동 또는 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열전대나 앞전 소자처럼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기발전형은 손전등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외의 대다수는 잘 비춰야 비로소 반응이 보입니다. 그럼 첫 장면의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로드셀은 안에 저항 4개로 짜인 브리지가 들어있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 깨웁니다. 이걸 여기 전압이라고 하죠. 문제는 이 전압이 온도나 부하 때문에 늘 조금씩 흔들린다는 겁니다. 해법은 뜻밖의 단순합니다. 센서를 깨우는 그 여기 전압을 뒤쪽 변환기가 쓰는 기준, 전압과 똑같은 소스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가 흔들릴 때 기준도 같이 흔들려서 둘의 비율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구성을 비율계측이라고 부릅니다. 첫 저울이 멀쩡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전압을 세게 걸수록 출력도 커질 테니 무조건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잠깐 멈춰서 맞춰봅시다. 여기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좋기만 할까요? 답을 보죠. 로드셀은 대략 볼트당 2mV식으로 출력이 나옵니다. 여기를 5V에서 10V로 올리면 출력은 그대로 2배가 됩니다. 반갑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브리지 안에서 소모되는 열, 즉 자기 발열은 전압의 제곱으로 커집니다. 2배 걸면 발열은 4배입니다. 이 열이 센서를 데워 값을 서서히 밀어버리죠. 그래서 제조사가 정한 권장, 여기 범위를 지키는 겁니다. 깨우는 방식이 전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홀 소자를 봅시다. 자기장을 재는 이 소자는 출력 감도가 흘려주는 구동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오르면 소자의 저항이 바뀌죠. 여기에 정전압을 걸어 깨우면 온도 때문에 저항이 변할 때 전류가 따라 흔들리고 감도까지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홀 소자는 전압을 고정하는 대신 전류를 고정합니다. 정전류 바이어스죠. 흘려보내는 전류를 일정하게 붙들면 온도가 변해도 감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우는 손잡이를 전압이 아니라 전류로 잡는 겁니다. 온도 자체를 재는 대표 선수, 백금 저항, 온도계 PT백을 봅시다. 이건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소자라 저항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2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하나는 소자까지 이어지는 리드선에도 저항이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전류를 흘리면 소자 스스로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주 작은 전류만, 그것도 정전류로 흘려 자기 발열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4선을 씁니다. 2선으로는 전류를 흘리고 나머지 2선으로는 소자 양단의 전압만 조용히 읽습니다. 이 사선식 켈빈 결선이면 리드선 저항이 측정해서 깨끗이 빠집니다. 빛으로 재는 센서도 깨우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반사형 포토 인터럽터 안에 LED를 볼까요? LED는 걸어준 전압이 아니라 흘려준 전류로 밝기가 정해지고 수명도 순전류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그냥 걸면 안 되고 직렬로 전류 제한 저항을 두거나 정전류로 구동합니다. 소리로 재는 초음파도 봅시다. 앞전 진동자는 자기 공진 주파수 예컨대 40kHz에서 가장 잘 울립니다. 그래서 그 공진 주파수로 짧은 버스트를, 그것도 전압을 높여 승합해 때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을 다물고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남은 잔향에 묻히지 않게 잠시 기다립니다. 지금까지가 그냥 켜두는 방식이었다면 아예 흔들어서 되돌아오는 걸 읽는 센서도 있습니다. 회전각을 재는 리졸버가 대표적이죠. 리졸버는 안에 코일이 있어 먼저 정연파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걸 정연파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자의 각도에 따라 되돌아오는 두 신호의 진폭이 사인과 코사인 꼴로 달라져요. 이 두 진폭을 원래 흔들던 신호와 맞춰 동기복조하면 회전각이 절대값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칩을 RDC라고 부르죠. 여기가 흔들어 되돌아온 진폭을 읽어 각도를 알아내는 아주 우아한 예입니다. 센서를 잘 깨웠어도 그 출력을 회로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흔한 산업용 근접 센서 중에 NPN 오픈 컬렉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출력은 성격이 반쪽입니다. 신호를 낮은 쪽으로 끌어내리는 것만 할 수 있고 높은 쪽으로 밀어 올리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연결하면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못 읽습니다. 반드시 풀업 저항을 달아야 합니다. 높은 상태는 이 풀업 저항이 만들어주고 센서가 켜지면 출력을 아래로 당기는 거죠. 참고로 서로 다른 전압 레벨을 맞추는 일은 이 풀업이 아니라 분압이나 절연 소자가 따로 책임집니다. 신호를 멀리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로봇 관절에 인크리멘털 엔코더 신호를 3m 넘게 끌고 오는 경우죠. 이걸 한 가닥선에 실어 보내는 단일 종단 방식으로 하면 주변 모터와 전력선에서 온 잡음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짧은 배선에선 괜찮지만 길어지면 신호가 뭉개져요. 그래서 차동 전송을 씁니다. RS42 같은 라인 드라이버로 신호를 서로 반대인 두 가닥에 실어 꼬임상 케이블로 보내고 끝을 종단, 저항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두 선에 똑같이 실린 잡음은 받는 쪽에서 서로 빼면 사라지죠. 동상 잡음을 상쇄하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 전압이 흔들려도 측정값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구성은 무엇일까요? A. 여기 전압을 최대한 높인다. B. 여기 전압을 ADC 기준 전압과 같은 소스로 공유하는 비율 계측. C. 출력에 이동평균을 건다. D. 리드선을 굵게 쓴다. 정답은 B. 여기 전압을 ADC 기준 전압과 같은 소스로 공유하는 비율 계측입니다. 여기와 기준이 함께 흔들리면 둘의 비율은 그대로라 오차가 원리적으로 상쇄됩니다. A처럼 전압만 높이면 출력은 커져도 흔들림 자체는 잡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발열만 커집니다. 비율 계측은 여기를 Vref와 나눠 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LED 포토 인터럽터에서 직렬 전류 제한 저항이나 정전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전압이 광량을 정함으로. B. 발광은 전류가 정함으로. C. 접지 루프를 없애려고. D. 응답을 빠르게 하려고. 정답은 B. 발광은 전류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LED의 밝기와 수명은 걸어준 전압이 아니라 흘려준 순전류가 좌우하므로 전류를 제한하거나 고정해 깨워야 합니다. C의 접지 루프나 D의 응답 속도는 이 저항의 목적이 아닙니다. 빛은 전류로 깨운다. 기억해 두세요. 천막에서 센서를 알맞게 깨웠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신호는 아직 아주 미약하고 지저분합니다. 로드셀이 내놓는 신호는 겨우 몇 밀리볼트, 거기에 온갖 잡음이 얹혀있죠. 손전등으로 방을 비췄으니 이제는 좋은 렌즈로 또렷하게 받아 담을 차례입니다. 이 받는 과정은 보통 세단이 사슬처럼 이어집니다. 먼저 미약한 신호를 키우는 증폭, 다음으로 원치 않는 성분을 걸러내는 필터, 마지막으로 아날로그를 디지털 숫자로 바꾸는 변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셋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 대상, 신호처리부로 묶어서 본다는 점입니다. 신호처리부의 첫 관문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몇 밀리볼트짜리 미세한 차동 신호를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엔 개장 증폭기를 씁니다. 이 증폭기는 두 가지 미덕을 갖췄어요. 첫째, 입력 임피던스가 아주 높습니다. 둘째, 두 입력에 똑같이 실린 잡음을 지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흔한 반전 증폭기를 여기에 쓰면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 센서에서 신호를 빨아당기듯 로딩해버려 값이 왜곡됩니다. 게다가 두 선에 공통으로 낀 잡음도 지우질 못하죠. 미약한 차동 신호의 초단, 그 자리는 개장 증폭기의 몫입니다.
방금 나온 두 입력에 똑같이 실린 잡음을 지우는 능력에 이름이 있습니다. CMRR이죠. 이건 두 값의 차이를 키우는 능력과 두 입력에 공통으로 낀 성분을 키우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공통 잡음을 잘 눌러 없앤다는 뜻이에요. 앞서 엔코더를 차동으로 멀리 보낸 것도 사실 같은 원리였습니다. 두 선에 공통으로 낀 잡음을 받는 쪽에서 상쇄하는 것이죠. 공장에서 센서 신호를 세서 20mA 전류 루프로 멀리 보내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지 전위차나 유도 잡음이 양쪽에 똑같이 실려도 차이만 보면 사라지니까요. 이제 신호처리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잠깐 맞춰보시죠. 잡음을 일단 디지털로 바꾼 뒤에 소프트웨어 필터로 지우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표본화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은 일단 디지털로 접히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1kHz로 표본화하는데 3.2kHz 성분이 들어오면 그게 존재하지도 않는 낮은 주파수의 유령으로 둔갑해 신회 눌러 앉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에서 빠르게 도는 바퀴나 프로펠러가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와 똑같죠. 그래서 걸러내는 필터는 반드시 표본화 앞 아날로그 단에서 막아야 합니다. 변황이 뒤에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변환기를 봅시다. 흔한 12비트 변환기에 기준 전압 3.3V를 쓰면 표현할 수 있는 눈금이 4096칸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 가장 작은 한 눈금은 3.3V를 그만큼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센서 신호가 이 눈금의 극히 일부만 쓴다면 아무리 비트가 많아도 시료 분해능은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증폭으로 신호폭을 변환기의 전체 범위에 최대한 채워 맞추는 게 중요하죠. 참고로 비트가 하나 늘 때마다 잡음 여유는 대략 6dB씩 좋아지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유효 비트 수는 잡음 탓에 그보다 낮습니다. 이걸 이노비라 합니다. 변환기는 방식에 따라 성격이 크게 갈립니다. 크게 두 갈래를 알아두면 됩니다. 하나는 축차 비교형 SAR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건 변환이 아주 빨라서 지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어 루프처럼 재빨리 값을 받아 되먹여야 하는 곳에 잘 맞아요. 다른 하나는 델타 시그마 방식입니다. 이건 분해능이 대단히 높은 대신 값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연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빠를 필요는 없지만 아주 정밀하게 재야 하는 계측 용도에 어울립니다. 어느 게 더 좋다가 아니라 빠름이 필요하냐, 정밀함이 필요하냐, 그 용도로 고르는 겁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안티에일리어싱 필터에 대한 옳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A. ADC 뒤 디지털 필터로 제거 가능. B. 표본화, 전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만 유효. C. 분해능을 높이는 장치다. D. 샘플링 후 소프트웨어로 복구된다. 정답은 B. 표본화, 전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만 유효입니다. 표본화보다 높은 주파수가 일단 낮은 유령으로 접히면 그 뒤에는 무슨 필터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와 D처럼 변환 뒤에 지우거나 복구한다는 말은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표본화 앞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이어서 네 번째 퀴즈입니다. 수밀리볼트의 미소차동 신호초단에 개장 증폭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값이 싸서. B. 고입력 임피던스와 고 CMRR을 갖춰서. C. 전류를 많이 흘려서. D. 지연이 커서. 정답은 B. 고입력 임피던스와 고 CMRR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높아 미약한 센서를 로딩하지 않고 CMRR이 높아 두 선에 공통으로 낀 잡음을 지웁니다. 반대로 일반 반전 증폭기는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 센서를 끌어내리고 동상 잡음도 못 지웁니다. 미약 차동의 초단은 개장 증폭기, 이렇게 붙여두세요. 신호처리부를 잘 짜도 잡음은 배선 사이로 스며듭니다. 스며드는 길이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전압이 빠르게 변할 때 옆선으로 넘어오는 용량성 결합, 즉 정해를 통한 침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류가 빠르게 변할 때 자기장으로 넘어오는 유도성 결합이죠. 로봇에선 모터를 켜고 끄는 PWM, 스위칭 노드가 주범입니다. 그 옆에 미약한 신호선이 나란히 지나가면 잡음을 그대로 받아요.
대책은 정석대로입니다. 전력선과 신호선을 떼어놓고 접지는 한 점으로 모으고 소잡힌 가까이에 디커플링을 붙이고 실드는 한쪽 끝만 접지합니다. 이 전자파 양립성 이야기는 앞선 편에서 다뤘으니 여기선 요점만 짚고 넘어갑니다. 로봇처럼 큰 전류가 흐르는 시스템에선 접지 길이도 전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터 전력단의 접지와 센서 쪽 접지가 서로 다른 전이면 그 차이가 신호에 그대로 끼어들죠. 이때는 아예 신호가 지나는 길의 땅을 끊어야 합니다. 이걸 갈바닉 절연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나 절연 증폭기를 써서 입력 쪽과 출력 쪽의 접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하나, 신호만 절연하고 전원이 양쪽으로 이어져 있으면 절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호와 전원을 함께 끊어야 하죠. 이렇게 하면 접지 전위차도 한쪽의 고장이 다른 쪽으로 번지는 것도 막습니다. 대가는 약간의 지연과 절연된 전원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수고입니다.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재려면 아주 작은 저항을 전류 길목에 넣고 그 양단 전압을 봅니다. 이 저항을 션트라고 하죠. 여기 요령이 있습니다. 저항에 이르는 굵은 전류 경로와 전압을 재는 가는 감지 경로를 분리해서 따는 겁니다. 이걸 켈빈 사단자라고 해요. 그래야 배선 저항이 측정에 섞이지 않습니다. 위치도 골라야 합니다. 전원 쪽 상단에 넣는 하이사이드는 지락 같은 고장을 잡아내기 좋지만 재야 할 동상 전압이 높습니다. 접지 쪽 하단에 넣는 로우 사이드는 동상 전압이 낮아 편하지만 접지선이 끊어지는 고장은 놓칠 수 있죠. 각각 장단이 분명합니다. 로봇 손목의 6축 힘 토크 센서를 생각해 봅시다. 6개의 값을 읽어야 하는데 변환기를 6개 두긴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 개의 변환기에 채널을 하나씩 돌려가며 순차로 읽는 방법을 씁니다. 이걸 먹스 멀티플렉싱이라고 해요. 편리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채널을 차례로 읽는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고 채널을 바꿀 때마다 값이 안정될 정정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차를 스큐라고 하죠. 정지 상태라면 괜찮지만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며 여러 축이 동시에 변할 땐 이 시간차가 오차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다축 동적 측정은 모든 채널을 같은 순간에 붙잡는 동시 표본화라야 정답입니다. 참고로 출하 전엔 0점과 기울기를 잡는 이점 보정이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신호처리부 설계의 본질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예산 맞추기입니다. 무슨 예산이냐면 센서가 내놓는 신호의 크기, 증폭기가 키우는 이득, 필터가 통과시키는 대역, 그리고 변환기가 담을 수 있는 범위, 이 네 가지를 서로 악위가 맞게 정합시키는 일이죠. 센서 출력이 작으면 이득을 키워 변황이 범위를 채우고 그 대신 필터 대역은 필요한 만큼만 열어 잡음을 줄입니다. 이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를 정합니다. 한 단이라도 어긋나면 예컨대 이득을 잘못 잡아 신호가 범위를 넘치거나 반대로 너무 작게 담기면 애써 얻은 분해능도 잡음 여유도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따로가 아니라 한 줄로 설계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12비트 변환기의 기준 전압 3.3V일 때 가장 작은 한 눈금은 약 얼마일까요? A. 약 0.806mV B. 약 3.3mV C. 약 12mV D. 약 0.1mV 12비트는 2의 12제곱, 즉 4096칸으로 나뉩니다. 3.3V를 4096으로 나누면 약 0.806mV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만약 신호가 이 전체 범위의 4분의 1만 쓴다면 유효 비트가 2비트나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눈금 크기는 기준 전압을 칸수로 나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6번째 퀴즈입니다. 전압이 빠르게 변할 때 인접한 신호선으로 잡음이 유입되는 결합 경로를 뭐라고 부를까요? A. 유도성 결합 B. 용량성 결합 C. 갈바닉 결합 D. 저항성 결합 정답은 B. 용량성 결합입니다. 전압이 빠르게 변하면 정해를 통해 커패시터처럼 옆선으로 넘어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A의 유도성 결합은 전류가 빠르게 변할 때 자개로 넘어오는 다른 경로입니다. 전압 변화는 용량성, 전류 변화는 유도성, 이렇게 짝지어 기억하세요. 신호를 잘 깨워
또렷이 바다 숫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아직 날 것입니다. 화면에 뜬 값이라고 다 진실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막 그 숫자를 통계로, 필터로, 주파수로 따져서 믿을 만한지 검증할 차례입니다. 손전등으로 방을 비추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면 이제 그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단계인 셈이죠. 한 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다룰 건 세 가지 결입니다. 값이 얼마나 참되고 촘촘한지 재는 지표, 튀는 값과 서서히 미끄러지는 값을 다스리는 처리, 그리고 시간이 아닌 주파수의 눈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분석입니다. 측정의 품질을 말할 때 세 단어가 자주 섞입니다. 정확도, 정밀도, 분해능, 서로 다른 개념이고 독립적입니다. 사격표적으로 보면 단번에 갈립니다. 정확도는 탄착이 관역 한복판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참값에 얼마나 다가갔느냐죠. 정밀도는 탄착들이 얼마나 좁게 모였는가입니다. 한복판이 아니어도 뭉쳐 있으면 정밀도는 높아요. 분해능은 표적에 그어진 눈금이 얼마나 촘촘한가, 즉 최소로 구분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셋은 따로 놉니다. 촘촘히 뭉쳤어도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심 근처인데 흩어질 수도 있죠. 센서 종류를 다룬 편에서 이미 짚었으니 여기선 셋이 독립이라는 점만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뜬금없이 확 튀는 값이 섞입니다. 모터 스위칭에서 온 순간적인 스파이크죠. 잠깐 맞춰봅시다. 이렇게 가끔 튀는 값을 다듬을 때 이동평균과 중앙값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보죠. 정답은 중앙값 필터입니다. 순서대로 늘어놓고 한가운데 값을 취하는 방식이죠. 튀는 값 하나는 정렬하면 맨 끝으로 밀려나 가운데 값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파이크만 쏙 걸러집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튄 값이 평균에 섞여 오히려 그 큰 값을 양옆 이웃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얼룩 하나를 문질러 넓게 퍼뜨리는 꼴이죠. 임펄스성 잡음엔 평균이 아니라 순서 통계, 즉 중앙값입니다. 분해능을 살짝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값을 빠르게 여러 번 재서 평균 내는 겁니다. 이걸 오버샘플링이라 하고 뒤이어 표본을 속과 원하는 속도로 줄이는 걸 데시메이션이라 하죠. 대략적인 감각으로 표본을 4배로 더 재서 평균 내면 유효 비트가 1비트쯤 오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신호에 아주 미세한 잡음, 즉 디더가 깔려 있어야 이 효과가 납니다. 완전히 매끈한 신호에선 아무리 평균 내도 늘지 않아요. 그리고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 번 재서 뭉치는 만큼 빠른 변화를 놓치니 대역폭과 응답 속도를 내주는 셈입니다. 이 오버샘플링 기법 자체는 신호 처리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로드셀을 교정하다 보면 세 가지 오차가 얼굴을 내밉니다. 이름을 붙여두면 진단이 쉬워요. 첫째,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값이 0이 아니라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오프셋입니다. 둘째, 같은 무게라도 저울을 채워 올릴 때와 덜어내릴 때 읽히는 값이 다릅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경로가 어긋나는 이 현상은 히스테리시스죠. 셋째, 가만히 두는데도 값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미끄러져 갑니다. 이건 대개 온도가 오르며 생기는 열 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정밀 계측은 전원을 켜고 잠시 예열한 뒤에 0점을 다시 잡고 시작합니다. 무브화 잔류는 오프셋, 오르내림 차이는 히스테리시스, 시간에 따른 미끄러짐은 드리프트. 이렇게 나눠보면 원인이 보입니다. 로봇의 자세를 재는 관성 측정 장치, 특히 그 안의 자이로 잡음은 특별한 방법으로 정량화합니다. 방법은 뜻밖의 소박해요. 센서를 그냥 가만히 둔 채로 아주 오래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평균을 내는 시간 구간을 짧게도 길게도 바꿔가며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지는지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를 앨런 분산이라고 해요. 이 곡선의 기울기를 읽으면 서로 다른 잡음이 분리됩니다. 짧은 시간 쪽 기울기에서는 무작위로 방황하는 성분, 즉 각도 랜덤 워크가 드러나고 곡선이 바닥을 치는 지점에서는 바이어스가 얼마나 불안정한지가 보이죠. 여러 잡음이 뒤섞인 자이로를 시간 척도별로 갈라 보여주는 표준 기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값을 시간 순으로 봤지만 눈을 바꿔 주파수로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가 FFT, 고속 풀이의 변환이죠. 진동 데이터를 주파수 축으로 펼치면 어느 주파수에 에너지가 몰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컨대 감속기에서 특정 주파수 성분이 유난히 튀면
그 기어의 이상을 짚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 얼마나 촘촘한 주파수까지 구분하느냐, 그 분해능은 얼마나 오래 측정했느냐가 정합니다. 오래 재면 더 촘촘히 봅니다. 둘,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는 표본화, 주파수가 정합니다. 빨리 재야 높은 데까지 보이죠. 시간과 주파수, 두 눈을 함께 갖추면 진단이 깊어집니다. 로봇은 보통 센서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 엔코더, 관성 센서, 힘 센서가 함께 일하죠. 그런데 이들이 저마다 다른 통신버스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엔코더는 이더캐스로, 관성 센서는 SPI로, 힘 센서는 캔으로 오는 식이에요. 이 값들을 합쳐 분석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값을 섞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두를 공통의 시간 기준에 세우는 것, 즉 타임 스탬프를 맞추는 겁니다. 버스마다 지연도 다르고 도착 간격의 흔들림, 지터도 제각각이라 시계를 맞추지 않고 섞으면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시간을 정렬한 다음에야 서로 다른 센서를 다중화해 겹쳐보고 값이 서로 말이 되는지 개연성을 검사해 신뢰성을 높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간헐적으로 큰 스파이크가 섞인 데이터의 후처리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A. 이동평균 필터, B. 중앙값 필터, C. 저역통과 필터만, D. 미분 필터. 정답은 B. 중앙값 필터입니다. 순서대로 늘어놓고 한가운데 값을 취하면 튠 값은 끝으로 밀려나 걸러집니다. 함정은 A의 이동평균인데 스파이크를 평균에 섞어 오히려 이웃으로 번지게 하니 이런 잡음엔 나쁩니다. 임펄스성 잡음엔 순서 통계, 즉 중앙값을 떠올리세요. 이어서 8번째 퀴즈입니다. 로드셀 교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짝지어 봅시다. 가, 무부하인데 남는 잔류 출력. 나, 올릴 때와 내릴 때 값이 다른 것. A, 가는 히스테리시스, 나는 오프셋. B, 가는 오프셋, 나는 히스테리시스. C, 가는 드리프트, 나는 오프셋. D, 가는 오프셋, 나는 드리프트. 정답은 B입니다.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남는 값은 오프셋, 오르내림 경로가 어긋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입니다. 참고로 가만히 둬도 서서히 미끄러지는 건 열 드리프트로, 이건 예열 후 0점을 다시 잡아 다스립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FFT에서 1초를 측정하면 주파수 분해능이 1Hz입니다. 이 분해능을 4배 더 촘촘하게, 즉 0.25Hz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표본화 주파수를 4배로, B. 측정 시간을 4배로, C. 비트수를 4배로, D. 필터 차수를 4배로. 주파수 분해능은 측정한 시간의 역수입니다. 1초를 재면 1Hz, 4초를 재면 4분의 1인 0.25Hz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B. 측정 시간을 4배로입니다. 표본화 주파수를 올리는 A는 볼 수 있는 최고 주파수를 넓힐 뿐 분해능과는 다른 축입니다. 분해능은 얼마나 오래 쟀느냐가 정한다. 이 한 줄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10번째 퀴즈입니다. 정지한 관성 센서의 자이로 잡음을 평균화 시간별로 분리해 정량화하는 표준 기법은 무엇일까요? A. FFT, B. 앨런 분산, C. 이동평균, D. 칼만 이득. 정답은 B. 앨런 분산입니다. 자이로를 가만히 오래 기록해 평균화 시간을 바꿔가며 산포를 그리면 그 기울기에서 각도 랜덤 워크와 바이어스 불안정성이 갈라져 나옵니다. A의 FFT는 주파수 성분을 보는 다른 도구입니다. 자이로 잡음 정량화의 표준은 앨런 분산, 이름을 확실히 붙여두세요. 11번째 퀴즈, 마지막 계산입니다. 로드셀의 여기 전압을 5V에서 10V로, 즉 2배로 올리면 출력과 자기 발열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A. 출력 2배에 발열 2배, B. 출력 2배에 발열 4배, C. 출력 4배에 발열 2배, D. 출력 2배에 발열은 그대로. 로드셀 출력은 여기 전압에 비례하므로 2배 걸면 출력도 2배입니다. 그런데 저항에서 나는 열, 자기 발열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2배의 제곱은 4배죠. 그래서 정답은 B. 출력 2배에 발열 4배입니다. 이 발열이 왜 문제냐면 늘어난 열이 브리지를 데워 0점과 감도를 서서히 밀어 측정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장 여기 범위를 지키는 겁니다. 출력은 비례, 발열은 제곱, 이 비대칭을 꼭 기억하세요. 긴 여정을 세 줄로 남기겠습니다. 어두운 방을 손전등으로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알맞게 깨웁니다. 여기 전압은 기준과 나눠 쓰는 비율 계측으로 홀 소자와 백금 저항은 정전류로, 발광 소자는 전류로 구동합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첫 단추였죠. 둘째, 또렷이 받습니다. 미약 신호는 개장 증폭기로, 접히면 못 되돌리는 잡음은 표본화, 전 안티에일리어싱으로, 변황이는 용도에 맞게 골라 신호 처리부를 한 줄로 정합합니다. 셋째, 따져서 믿습니다. 튀는 값은 중앙값으로, 자이로 잡음은 앨런 분산으로, 진동은 주파수로 펼쳐보고, 여러 센서는 시계부터 맞춥니다. 결국 센서가 준 숫자를 믿는 일은 무엇을 넣고 어떻게 받아 어떻게 따졌는가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